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해에 효준님하고 다시 아재돌룸을 찍으러 만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네요. 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영상을 찍을 때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네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 이제 며칠 전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전례 없는 제재 가할 것. 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고 지금 계속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이제 러시아 군이 주둔해 있고 훈련도 하고, 네. 그리고 전운이 감돈다. 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요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 요즘이 아니라 화상 회의를 통해서도 뭐 여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거다. 네.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흐름, 이걸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보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단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저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도로 보니까 좀 이게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모스크바, 러시아죠, 그렇죠? 네. 러시아가 워낙 커서 네네네. 이름이 중간 네네네. 땅의 중간에 있으면 여기다. 네. 그럼 이만큼 러시아가 또 더 있을 거고. 많죠. 이만큼까지는 아니죠. 이만큼 더 있을 거고. 네네.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크네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땅은 두 번째로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고, 네. 우크라이나가 또 흑토라 그래서 네. 농업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예요. 네. 곡창지대라고. 네, 세계 3대 곡창지대. 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곡식이 잘 나고, 네. 또 공업도 좀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서방하고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곡창지대 아니면은 갈등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또 여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네. 러시아가 있는데 약간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여기 이제 그 나토 회원국들이 많이 있죠. 네. 여기 이제 발트 3국이 이제 소련이었을 때 이제 해체되고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직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요만큼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가 있고 중간에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들어갈지 말지 중간에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래서 러시아는 이 나토가 확장되는 거를 되게 못마땅해 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소련이 해체되기 전과 후의 상황입니다. 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예,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네.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일부였고. 그쵸. 벨라루스, 발트 3국. 그렇겠네요. 네, 다. 그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기구까지 네. 하면 더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게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네요. 그쵸. 중요한 건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력에서 유럽에 비해서 러시아 경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고, 러시아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뭐 이해는 가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이렇게 무력으로 무력 진입으로 한 거면 이제 주변국들, 특히 유럽을 위해서 미국까지도 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나토 회원국이 되면 정말 이제 국경지대를 이제 맞대고 있는 거죠, 나토와.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더 확장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좀 보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로마이단이라고, 원래 이제 그 2000년대 소련 해체 이후에 외교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갈등 없이 관계를 맺었었는데, 2000년도 이제 초반 들어서 오렌지 혁명 이후로
그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 성향과 반러 성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그 키예프가 수도고 강이 하나 흐르는데, 요 기준으로 해서 서쪽, 네. 유럽 쪽, 그러니까 나토 쪽, 이쪽에는 이제 친유럽 쪽이 많고, 이쪽은 이제 러시아 쪽. 네, 그리고 크림반도도 뭐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되어서 병합이 됐지만 이쪽도 이제 그 친러시아 쪽.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갈등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속되고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언어마저도 러시아를 쓰는 지역이고, 네네. 이미 안에서도 이렇게 국론이라고 하죠. 국론이 네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라, 네. 역시나 이렇게 뭔가 외침이, 그 외국의 침략이 안에서의 내부의 분열이 있을 시에나 가능하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 성향이 강한 쪽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친러 성향의 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서방, 그 유럽 쪽에 있는 정책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러시아 쪽으로 좀 붙어서 그쪽에서 뭐 이제 돈도 빌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 수도 부근에 이제 러시아 쪽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친유럽 쪽에서 키예프 인근에서 이렇게 친유럽 일련의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나라가 친러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 이름이 야누코비치. 네, 그 사람이 이제 친러 정책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난 그런 것을 이제 유로마이단. 여기 이제 그 수도 부근의 광장인데 이 광장에 모여서 뭔가 시위를 했다라고 해서 유로마이단 이렇게 이름이 됐다라고 해요. 소련 당시에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쪽을 약간 그 차별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정책을.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여기가 이제 그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련에서 그걸 많이 가져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크림반도 이런 데에서 살던 그 원주민 타타르족도 러시아에서 다른 데로 강제 이주하면서 절반 이상은 다 죽어버리고. 근데 그런 어떤 소련 당시에 있었던 수탈, 아픈 역사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싫어하는 거예요. 반러시아 이제 감정들, 민족적인 감정들이 막 생기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갈라졌고, 이 반으로 갈라졌는데 친러시아가 자꾸 유럽 쪽을 포기하려고 하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 알겠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좀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크림반도, 여기 러시아가 여기 있고, 크림반도, 밀고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군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병합이 됐고요. 여기에다 이제 다리도 설치했습니다. 왔다 갔다 차로도 다닐 수 있게. 현대의 역사에서 이런 일종의 양아치짓 일단 들어가서 버텨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이런 땅 따먹기식이 벌어질지 사실 예상할 수 없었는데 벌어졌네요. 근데 이게 그 과정을 보니까 명목상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여기 원래 크림반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무려 96%가 찬성으로 뭔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여기 주민 투표로 의해서 병합이 되었다라는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함대가 있다고 합니다. 함대.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또 다 내륙이고 바다가 없으니까 요걸 또 확보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바닷길. 얼지 않는 항구 필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였는데 요거를 이제 병합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돈바스 전쟁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로마이단 이후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이제 반러시아 그 이제 세력과 친러시아 여기 아예 이제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 한 어떤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쪽 지역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 국경에다가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이 작년에 10만 명 군인 배치, 지금 여기서 훈련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있는데 러시아가 찝쩍거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러와 반러가 있고, 그렇죠. 그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크림 반도는 주민도 2표로 넘어가고, 돈바스 지역은 또 그쪽이 독립해서 러시아랑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선택인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러시아 경제가 지금 유럽 EU로부터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에너지. 그 원유를 가장 큰 시장 고객인 그 유럽에 파는 그 송유관이죠. 그 송유관이 지나는 길들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좀 더 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한다. 벨라루스를 압박한 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바다를 통해서 독일로 바로 가는 그 노드 스트림, 그 원이 있고 이제 2도 완공을 했는데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렛대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야, 너 여기 분쟁이 싫으면,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드 스트림 2를 사용하게 해줘 라는 그런 무브가 아닌가,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단순히 송유관에 관련된, 그게 육지로 가는 것이든 해상으로 가는 것이든 이렇게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러시아와의 관계, 그 내부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로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방식, 송유관이 지나는 땅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바다로 지나가는 노드스트림 2를 위한 그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계산들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전쟁은 그 자체로 비극이고,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송유관을 어떻게 잘 확보하고 개시를 해서, 노드스트림 2를 개시를 해서 뭐 당장에 이전에 없던 이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취하고 있는 점점 탄소, 환경을 위한 이런 선택들로 인해서 더 길게 본다라면 송유관을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어내는 것들이 러시아에게 마저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